안녕하세요. 저희가 방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미국 AI 최신 뉴스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막 정리했습니다. 네, 막 도착한 자료들이죠. 네, 이게 2025년 9월 30일 오전 6시 20분 기준이니까요. 지난 24시간 동안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들입니다. AI 분야는 뭐랄까, 정말 변화 속도가 엄청나죠? 네, 맞아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게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마 따라가기 좀 벅차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자료들 꼼꼼히 보고요. 핵심만 딱 골라서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요즘 보면요.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이 기술을 둘러싼 규제나 정책 변화 같은 것들도 정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아, 규제요? 네, 오늘 자료들에도 그런 흐름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한쪽에서는 막 더 강력한 AI 만들려고 경쟁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거 안전한 거냐? 책임은 누가 지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속도라면 방향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게 투자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가장 큰 그림부터 좀 짚어보죠. 거시적인 흐름인데요. 네, 그게 좋겠네요. 2025년 9월 29일자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AI 인프라 투자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기술주 투자 심리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정부가 돈을 쓴다는 거, 특히 AI 같은 첨단 분야에 투자한다는 건 시장에 보내는 신호가 꽤 크죠. 그렇죠. 특히 한때 AI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하이프다, 이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네, 거품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정부가 꾸준히 투자하겠다고 하면 이게 단기 유행이 아니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구나,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부 투자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혹시 이게 뭐랄까 이미 잘 나가는 큰 회사들한테만 더 유리하게 작용해서 오히려 좀 경쟁을 막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입니다. 사실 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렇죠. 천문학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자본력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제 정부 투자의 방향이 중요해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지원, 아니면 공공연구 쪽으로도 예산이 배분될 수 있거든요. 아,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군요. 네. 그래서 투자 규모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 좀 면밀히 봐야 합니다. 전반적인 AI 시장 분위기는 한마디로 기술 경쟁하고 규제 강화, 이 두 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에요. 팽팽하다. 네, 기업들은 더 세고 새로운 거 내놓으려고 막 애쓰는데 정부나 사회에서는 잠깐 안전하게 가야지 하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속도랑 방향을 둘러싼 줄다리기다. 아까 하신 말씀이 딱 그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력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정책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인지 이런 것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별 뉴스들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인프라 소식입니다. AI를 돌리는 기반 시설 이야기인데요. 중요하죠. 2025년 9월 29일자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부동산 회사 Fermi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 목표 금액을 7억 1,500만 달러로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9,300억 원이 넘네요. 엄청난 규모죠. 네. 근데 이 회사에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가 관련되어 있다. 이것도 좀 눈에 띄는데요. 그 점도 흥미롭죠. 이 뉴스는요, AI 경쟁이 단순히 소프트웨어 싸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리적인 기반이 중요하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최신 AI 모델들, 특히 그 엄청 큰 모델들 있잖아요. 그거 학습시키고 돌리려면요, 정말 상상 이상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그게 다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Fermi 같은 회사의 가치가 이렇게 높게 평가받는다는 건 시장에 앞으로 AI 연산을 위한 인프라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 보고 있다는 증거죠. 어떻게 보면요, AI 서비스 경쟁의 승패가 이 인프라 확보 능력에 달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와, 그럼 인프라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돈 없는 회사들은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스타트업 같은 곳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데이터 센터 짓고 운영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규모의 경제를 갖춘 회사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 되긴 하는데 그것도 결국 비용 부담이 커지고요.
이런 인프라 격차가 자칫 기술 격차, 또 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건 좀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보안 및 규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2025년 9월 29일자 악시오스 보도인데요. 미국 상원에서 AI 위험평가법이라는 게 발의됐다고 합니다. 공화당, 민주당 같이 발의했다고 하네요. 초당적으로요? 네. 핵심은 특정 수준 이상의 고성능 AI, 여기서 최첨단 AI라고 부르던데요. 이런 걸 개발하는 회사는 기술 내놓기 전에 의무적으로 위험평가를 받고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최첨단 AI라는 게요. 그냥 성능 좋은 AI가 아니고요. 그냥 좋은 게 아니다. 네, 잠재적으로 봤을 때 뭐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능력을 갖거나 아니면 사회 전체에 예측하기 어려운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기술은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을 따져보고 통제하겠다. 이런 연방정부 차원의 의지가 담긴 거죠.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규제가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항상 뒷북이었죠. 네. 근데 이제는 사고 터지고 나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겠다. 이런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법안 내용만 보면 되게 강력한 규제 같은데 이게 진짜 통과되면 AI 기술 개발 속도 자체가 좀 느려지는 거 아닐까요? 혁신이랑 안전, 그 균형 잡기가 참 어려워 보이네요. 바로 그 점이 이 법안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개발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규제 지키려면 시간 들고 돈 들고 혁신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반면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막아서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할 거고요. 이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논의되고 또 혹시 수정될지 그리고 실제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번엔 좀 재미있는 애플리케이션 소식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9월 기사인데요. 뉴욕에서 아마타라는 새로운 AI 연애 매칭 앱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애 매칭 앱이요? AI가요? 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프로필 넘기면서 찾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AI 매치메이커가 있대요. 이 AI가 질문을 엄청 많이 해서 사용자에게 가장 잘 맞는 짝을 찾아주고 심지어 첫 데이트 계획까지 짜준다고 합니다. 와, 데이트 계획까지요? 대단하네요. 네, 좀 파격적이죠? 네, 그렇네요. 단순히 그냥 누가 어울릴까 찾아주는 걸 넘어서 어떻게 만남을 시작할까까지 도와주는 거니까요. 거의 뭐 개인 비서 수준인데요. 그렇죠. 기사를 보니까 약속을 자꾸 취소하는 사용자한테는 추천을 잠시 멈추는 기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AI가 주선은 하지만 그래도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은 좀 지키게 하려는 그런 시도도 보이는 것 같아요. AI가 점점 이렇게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영역까지 들어오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근데 이게 편리하긴 하겠지만 내 연애 상대를 AI 알고리즘에 맡긴다는 거? 그리고 뭐 데이트 방식까지 AI가 정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심리적인 저항감 같은 건 없을까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죠. 사실 가장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연애라는 게. 그렇죠. 이걸 데이터 분석이랑 알고리즘에 맡긴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AI가 낸 성향이나 가치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텐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쓸 거냐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 서비스가 넘어야 할 아주 중요한 허들일 겁니다. 기술 성능만큼이나 사용자의 신뢰를 어떻게 얻고 유지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되겠죠. 신뢰가 중요하겠네요. 자, 다시 규제 소식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주 정부 차원인데요. 이것도 2025년 9월 29일 악시오스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첨단 AI 투명성 법이라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또 움직였군요. 네. 이 법은 AI 개발자들이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걸 공개하고 또 관련 사고가 나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뭐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이니까요. 미국 기술 산업의 심장부죠. 그렇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만드는 규제는 미국 전체는 물론이고 전 세계 기술업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방 차원 내 법안과는 별개로 주 정부가 먼저 나서서 AI 개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기준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투명성과 책임성.
네. 특히 개발 과정의 안전 절차를 공개하고 사고 내용을 보고하게 한다는 건 그 AI 기술의 블랙박스 문제 있잖아요. 속을 알 수 없는 거. 그걸 좀 해소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쌓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들어보니까 연방정부는 사전 위험 평가를 강조하는 것 같고 캘리포니아는 사후 투명성 및 보고 의무를 강조하는 것 같네요. 약간 규제 방식이 다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여러 개 다 신경 써야 되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연방법이랑 주법이 부딪히거나 중복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기업들은 아무래도 더 복잡한 규제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이렇게 여러 차원에서 규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좀 더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연방정부랑 주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조율해 나갈지가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본 뉴스는 AP통신 9월 29일자 보도입니다. AI를 활용한 정신건강관리 앱에 대한 규제 감독이 미국 여러 주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정신건강 쪽이요? 민감한 분야네요. 네. 심리상담 같은데 AI 챗봇을 쓰는 앱들인데 일부 주에서는 아예 사용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당신은 지금 AI랑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정신건강 분야는 그 특성상 규제 당국의 고민이 정말 깊을 수밖에 없어요. AI가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조언이나 정보를 줘서 생길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사용자의 가장 내밀한 데이터를 다루는 문제, 프라이버시 이슈 같은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주마다 규제 강도나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 통일된 게 아니군요. 네, 어떤 주는 아예 금지, 어떤 주는 정보 공개 요구, 아직 딱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걸 보여주죠. 이 분야야말로 정말 기술의 잠재력과 위험성 사이에서 아주 신중한 접근,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난 24시간 동안의 주요 미국 AI 뉴스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인프라 투자부터 시작해서 연방정부, 주정부 규제, 그리고 연애나 정신건강 같은 새로운 서비스까지 정말 스펙트럼이 넓네요.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뭘까요? 오늘 자료에서는 엔비디아, 티커 NVDA죠? 이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네, 몇 가지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페르미 사례에서도 봤지만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 수요요. 네, 그 핵심에는 바로 엔비디아의 GPU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는 곧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둘째는 지금 논의되는 규제들이 주로 AI 모델 자체나 아니면 그걸 활용한 서비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그렇죠. 그래서 하드웨어 기업인 엔비디아는 이런 규제 강화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좀 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물론 간접적인 영향이야 있겠지만 변동성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보다는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가진 기술적 우위나 시장 지배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있고요. 엔비디아의 강점은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근데 아까 저희 얘기 나눈 것처럼 규제가 강해지면 최첨단 AI 개발 자체가 좀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 고성능 GPU 수요에도 영향이 가는 거 아닐까요? 엔비디아라고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닐 텐데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규제 때문에 최첨단 AI 개발 속도가 늦춰지면 고성능 GPU 수요 증가세가 생각보다 좀 둔화될 수 있죠. 그렇죠. 또 AMD 같은 경쟁사들이 바짝 추격해 오고 있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 개발하는 움직임도 장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아, 자체 칩 개발도 변수군요. 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 기술 갈등이 더 심해져서 수출 통제가 강화된다거나 하는 것들도 잠재적인 위험이죠. 따라서 엔비디아에 투자할 때는 이런 위험 요인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지 지배력이나 성장 잠재력이 매력적인 건 맞지만 맹목적인 낙관은 좀 경계해야죠. 그렇군요. 항상 양쪽을 다 봐야 한다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럼 이 미국발 AI 흐름이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연결고리도 좀 짚어주시죠. 네. 한국 시장과의 연관성은 크게 한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AI 인프라 반도체 쪽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죠. 데이터 센터 늘어나면 당연히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직접적인 수혜죠. 네, 그리고 AI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이나 후공정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DBI텍 같은 기업들의 역할도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까지요? 그렇죠. 두 번째는 플랫폼 AI 서비스 기업들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자체 AI 모델과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은요, 미국의 규제 움직임을 아주 면밀히 봐야 합니다. 아, 규제 영향권. 네, 특히 캘리포니아의 투명성법 같은 게 국내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나 투명성 확보 노력도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AI 챗봇, 검색, 광고 같은 핵심 서비스 경쟁력 강화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NC소프트 같은 게임 회사나 컨텐츠 기업들도 AI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만들 기회를 계속 찾아야겠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헬스케어 AI 응용 분야입니다. 메디톡스 같은 미용, 치료 관련 기업이나 인바디 같은 건강관리 기업, 시젠 같은 진단 기업들이요. AI를 활용해서 의료 영상 분석 정확도를 높인다거나 신약 개발 효율성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식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미국의 AI 정신건강앱 규제 사례는 국내 관련 서비스 개발하는 회사들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거고요. 들어보니까 결국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강화되는 규제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좀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각 기업이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이게 중요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앞서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규제 환경 변화를 잘 읽고 대응하는 능력, 그리고 뭐랄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기반이나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잘 보면서 전력을 짜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본 것처럼 AI 분야는 정말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막 열리는 동시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도 계속 던져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이 모든 흐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아마도 기술 발전의 속도랑 이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특히 투자자 시각에서는요, 단기적으로 어떤 기술이 이기느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윤리적인 기반은 갖췄는지, 사회랑 소통은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춘 기업을 찾아내는 게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하는 AI 환경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AI 기술의 그 엄청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최소화하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속도로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